네, 북한의 DMZ 지뢰 도발 이후에 잊혀졌던 남북 간의 심리전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남과 북 모두가 최전방에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건데요. 한편 북한은 남측 확성기 타격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우리 군은 대북 심리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 남북의 심리전 상황을 짚어보고 더불어서 남북 심리전의 역사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세계북한연구센터의 안찬일 소장, 한국국방연구원의 김철우 국방전문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선 소장님, 저희가 이제 우리가 대북 방송을 했을 때 북한에서 이걸 철거하지 않으면 무차별 타격하겠다 이렇게 위협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실행에 옮기려는 어떤 동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어떤 이상 징후들이 좀 포착됐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정말 무차별적인 타격전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어떤 무력 시비 차원인지 그 부분을 좀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협박, 공갈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만약에 북한이 우리 GP의 그 스피커를 공격한다고 할 때 지금 뭐 후방에 포문이 열리고 뭐 105mm 이런 편곡사포니 뭐 방사포들이 아마 훈련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우리 GP의 스피커를 공격했다. 예. 뭐 GP에 있는 북한의 그 쌍신 고사기관총 14.5mm 고사기관총만 몇백 발 쏴도 스피커는 다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점이 우리 사격권 내에 있고 우리가 정말 북한이 그렇게 할 경우 어떻게 한다는 걸 이미 누차 그 공약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렇게 공격하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북한의 이제 정찰 총국 요원들이 이번에 와서 지뢰를 매설해서 우리 장병들의 다리를 앗아갔듯이 이 사람들이 밤에 나와서 스피커를 폭파해 뿌리고 가면 그것도 역시 또 북한이 발뺌하면 오리발을 내밀면 또 알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방법은 쓸 수 있어도 거기 사정권 내에서 우리를 타격한다. 이것은 지금 북한의 배짱으로서는 좀 하기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협박을 하고 있지만 실제 어떤 직접적인 타격이나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시고 조금 낮다. 계시군요. 우리 지금 저 합참의장이 전방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북한의 최근에 이용길 총참모장 그 카운터 소리 파트너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지금 바삐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역시 북한은 지금 우리의 대응 태세, 응징 자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물리적 타격을 가했다간 한 방 때렸다가 세 방 맞는데 그런 우둔한 짓을 왜 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발걸음이 어떻게 보면 좀 빨라진 것 같습니다. 최윤희 합참의장이 이제 최전방 부대를 직접 방문을 해서 어떤 여러 가지 심리전에 대한 대비태세 점검 이런 내용을 직접 좀 주문을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합참의장님은 그 현역 그 유니폼을 입은 그 군서열 1위고 대한민국의 군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 최고 군 지휘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합참의장이 그 DMZ에 직접 가서 심리전 작전 태세를 점검하고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맞대응 심리전 이전에 네. 그보다 한 차원 높은 네. 고도의 그 저는 전문 용어로 전략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어쨌든 그런 그 메시지를 북에 전달하고 네. 북한이 그 이른바 그 조준 타격을 하는 엄포를 실행에 만약에 하나 오판에 산다 하면은 그 결과가 어떨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대북 메시지 효과도 있고 이 북한이 지금 그 도발 원점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그런 도발 그런 가능성 상당히 저는 낮다고 봅니다. 네. 안찬일 소장님과 같은 의견인데 예.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니고 이것이 이러한 그 회색지대 같은 그런 거죠. 핵무기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대남 협박과 국제사를 위한 으름장을 놓으면서 실제적인 그 저비용 고효율을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논란거리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도발을 통해서 기습적으로 허를 찌르는 그래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그런 걸 통해서 체제 내부 결속을 하거나 다목적 포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 이러한 그 비열하고 간교한 기획 도발을 뭐 전방 그 북측의 전방 부대에서 충성심 경쟁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상당히 준비된 기획 도발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합참의장께서 현장에 가서 네. 그 작전 지침이나 대응 태세를 명확하게 전달한 것은 우리 군 장병한테 전달하는 것도 하지만 네. 북에
예. 북 당국자한테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우리 이제 합참산까지 최전방 부대를 가서 이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소장님께서는 이제 북에 계실 때 제가 알기로 이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남 방송 같은 거를 어떻게 좀 대북 방송이죠. 그런 네. 거를 좀 직접 들어보셨던 그렇죠, 기억이 있으시죠? 뭐. 네. 근데 어제 사실 저희가 나오신 패널 분들에게도 여쭤본 내용인데 이 대북 방송의 내용 부분이 그러니까 혹독한 대가라고 우리가 처음에 제시했던 거랑은 너무 거리가 있지 않냐. 왜냐하면 체제 비방 내용은 쏙 빼고 어떤 뭐 국제나 국내 뉴스 전달하고 또 날씨 틀어주고 뭐 음악을 또 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또 거기에 그치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참 많습니다. 네, 뭐 일단 지금 시작은 좀 약합니다. 뭐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라는 말도 있듯이 약한 건 지적하신 대로 분명한데 이것도 역시 저는 이게 우리 김 박사님 말씀했듯이 이게 전략적 프로파간다가 아니냐. 그러니까 미끼를 던지는 거죠. 처음에 예. 이렇게 부드럽고 순수한 걸 던지다가 이제 북한의 반응을 보면서 이제 수위를 높여갈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일단 북한 군인들이 귀를 다 잡아 당겨 놓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뭐 김정은의 이모 고용숙이 뭐 스위스에서 망명해서 미국에 가 산다. 이런 이제 이건 뭐 어디까지나 팩트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방송하기 시작하면 아마 북한에 난리가 날 것이고 예. 그걸 듣는 북한 군인들은 커다란 뉴스들을 자기 후방에 보내기 위해서 애를 쓸 거란 말이죠. 이렇게 볼 때 우리 군이 처음부터 세게 나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끌어당기고 귀를 끌어당겨서 구미를 당겨놓고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우리 국군의 지금 심리전이 예.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이것을 제가 이제 말씀했듯이 북한군의 이제 9년 동안 그 민경대대 DMZ 안에서 뭐 지뢰밭 속에서 이 너무 방송을 많이 들으면서 이제 군복무를 했는데 이것을 북한에서는 일제 방송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방송 전쟁. 그래서 예. 이제 우리가 방송을 하면 거기서 또 맞대응을 하는 게 이제 방어 방송 제압 방송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걔들은 이제 요군들이 다 합니다. 요군들이 그걸 이제 다 나와서 현장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약간 3km 후방에 방송국을 차려놓고 거기서 방송하면 스피커로 이제 날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 전쟁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맞불을 놓게 됩니다. 그런데 전해 듣는 내용을 좀 보면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좀 잘 안 들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멀리서는 들을 수가 없고 웅웅거린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남 방송을 이어가는 거는 이게 강력한 어떤 위험 요소가 되긴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상호 간의 심리전의 역사가 오래됐는데 특히 그 선전선동이나 심리전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잘 네. 알려진 거지만 단순화의 원리, 반복의 원리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뢰성의 원리 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감정이입입니다. 여기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시청자들은 계층이 다양하거든요. 근데 전방의 상대 적들은 상당히 계층이 아주 젊은 청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청춘을 즐겁게 뭐 이 밤을 그대와 함께 뭐 시와 음악이 없는 이 밤에 이런 등등 그 감정이입을 딱 하면 말이죠. 그걸 기다리게 됩니다. 와닿는 내용들을 위주로 그렇죠. 해서 방송을 하는군요. 대상 계층에 가장 적절한 내용. 그 사람들이 예. 뭘 필요한 것인가 이런 거를 방송하기 때문에 상호 그 기술도 서로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전략도 크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갑작스럽게 내보내는 예. 이러한 그 웅웅거리는 그 방송 출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고 자기도 이제 대비 태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체제 경쟁에서 이게 결판이 났기 때문에 기술이나 장비나 모든 측 메시지 전략 측면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북한은 외부 세계의 진실이 알려지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비대칭 무기죠. 예. 진실과 사실이 적의 심장이 아니고 이 뇌와 입으로 입에 전달이 돼 입에 입으로 입소문이 퍼지게 되면은 체제 불안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방해 전파를 방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해 방송을 하는 그것도 상당히 그 자기들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북 심리전의 수단이라고 하면은 이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있지만 뭐 대북 전단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실제로 이제 소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대북 심리전이 북한의 어떤 도발을 좀 저지하는데 실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군복을 입고 비무장지대 딱 배치받는 순간 네. 몇 가지 충격을 받았는데 바로 방송.
뭐 방송이 너무 세서 옆 사람하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는데 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성 아나운서들을 씁니다.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예, 예. 그러니까 밤에 그 고독한 비무장지대 안에서 이제 남자 목소리보다는 여성의 그 감미로운 목소리가 오면 거기에 막 지배를 받는 겁니다. 예. 그게 우선 방송에 놀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근무하던 데가 이제 고랑포 북한이 제 남치명 제1땅굴을 판대입니다. 근데 밤인데 그냥 그 심야에 약간 그 차감기 돌리는 소리가 나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선배한테 물어봤더니 저게 뭐냐. 우리 특수부대가 내려가고 있어 땅굴을 판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사실을 비무장지대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충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런데 뭐 그 다음에는 이제 방송 한 몇 년 듣다 보니까 그냥 그 방송이 문화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북한에서도 뭐 라디오 자기네 보도 시간 틀어주고 뭐 독보회하고 이런 거 하지만 그건 늘 상투적인 거고 남한 방송에서는 늘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한 2, 3km 밖에 보병지대에 있는 학교 동창들을 만났는데 저를 보고 이제 휴전선의 지뢰가 어떻게 돼 있고 뭐 고압 철조망은 어떻게 막혀 있고 이걸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땐 몰랐는데 그 후에 생각해 보니까 아, 그 친구가 지금 남쪽으로 갈라는데 그 지리를 모르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민경대대는 이제 그 우리 수색대대처럼 출신 성분이 최고로 좋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우린 GP가 중간중간에 있지만 걔들은 GOP가 있고 GP를 이중으로 이렇게 철조망을 해놨기 예. 때문에 이 우선 GOP를 넘는 것도 힘들지만 GP 또 철조망을 그렇죠. 또 넘어야 됩니다. 예, 예. 근데 여기는 전기 철조망이 또 사중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경대대가 막지 않는다, 고압선이 막지 않는다면 아마 북한군이 1년에 수십 명씩 넘어올 겁니다. 넘어오다가 잡히고 저도 예. 이제 잡은 사람이 많지만은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리전이 지금 재개된 이상 아마 앞으로는 이제 북한 군인들이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넘어올 거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 대비도 세워야 되리라고 봅니다. 네. 남북한이 이제 11년 만에 이거 심리전을 재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4년에 중단이 됐는데 그렇죠. 그 이전에는 그러면 어땠습니까, 각자? 그렇죠. 뭐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당시에도 네. 방송과 전달은 상호하지 말자는 예, 얘기가 예. 나오고 2000년도 6.15 정상회담회 때도 그렇고 근데 2003년 5월 15일 노동신문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북한 스스로 이라크전 패배를 분석해 보니까 미국의 심리전과 이라크를 대상으로 한 사상 와해 전략이 먹혀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네. 되는데 우리가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 그 국력이라든가 모든 체제가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네. 아픈 거 거의 간청 구걸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2004년도 6월 달에 심리전 무기를 내놓게 되는데 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거죠. 뭐 이 역사가 오래된 거고 그다음에 그때 중요한 거예요. 예. 2000년 4년도 그 합의를 할 때 가장 우리가 메시지 전략이라든가 뭐 영향력 측면에서 가장 극에 달하는 가장 비대칭 전략 무기였는데 그때 그걸 포기하는 대신에 우리나라 인터넷이 저게 사이버 심리전 해방구가 됩니다. 마음대로 활약하는 겁니다. 익명성을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그 사상적인 혼란이라든가 좌우의 이른바 남남 갈등 예. 이런 것들이 막 팽배해졌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심리전이라는 것은 미디어 발전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 심리전의 기본 일본은 기본적 욕구를 자극하라. 예. 근데 북한같이 체제가 그 폐쇄된 사회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뭐 이른바 섹스 어필도 아니고 호기심입니다. 도대체 밖의 세상에서 무슨 얘기가 일어나는가? 그 정보를 알면 그 정보가 자기 친구나 부모, 친척, 형제한테 자랑거리, 자기 과시형게 되기 때문에 호기심이야말로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무기다. 그런 측면에서 역사적인 거는 이런 매체의 발달과도 같이 이 병행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지금이야 우리가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그 정전협정 체결하고 한 60년대까지인가요? 그때까지는 이제 북한이 경제적으로 좀 우위인 상황이었는데 그때 소장님께서 군 복무 중이셨잖아요. 네, 네. 예. 근데 그때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대남 심리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아실 것 같아서. 그때는 뭐 걔들이 아주 그냥 전폭적인 대남 공세를 펼 때고
B란이 뭐이니 아주 책으로 만들어서 그냥 휴전선을 통해서 우리한테 막 뿌리는 겁니다. 그럼 거의 방송이나 뭐 삐라라고 하는 대북전단이나 그 두 가지 통로.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제 70년대 중반부터는 족공국이라는 족과의 공작하는 국이다. 예. 그래가지고 이 족공국을 총참모부에 내오고 군단의 족공부, 사단의 족공과 이런 족공과 지도원들이 생겨나면서 휴전선에 와서 우리 국군하고 대면 공작에서 설득한다는 겁니다. 아, 사회주의가 좋다, 지상낙원이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80년대 들어와서 싹 다 없어졌단 예. 말이죠. 왜냐하면 그 말을 해봤자 우리 국군이 아무도 그 말에 맥혀 들어가지도 않고 자기네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공작을 집어치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방송은 북한이 지금 재개하려고 하는 방송은 네. 분명히 족공국, 족공과 그 소속입니다. 그래서 예. 요군들이 방송을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요군들을 또 집회까지 데리고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 요군을 원래 집회 못 데리고 나오게 되는데 집회까지 데리고 와서 남조선 방송을 보면서 저들이 저렇게 하니까 여기서 목소리를 높이고 족개심에 힘을 주고 하라는 걸 교육시켜서 왔는데 저희 집회 한 5명의 요군이 나왔는데 원래 요군이 나올 때는 바지를 입고 전투복을 입고 나와야 되는데 한 고참 요군이 치마를 입고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향수 냄새가 나서 그런지 걔가 그 요군의 다리를 또 물어버려 가지고 예. 한번 시끄러웠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또 이슈들이 있었군요. 그 북한에서 글쎄 아까 말씀을 좀 하셨던 부분인데 우리의 어떤 수준을 따라올 수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선전선동 그리고 테러 이게 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언론사들이나 은행에 대한 테러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정말 이게 사회적인 충격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이버 심리전이나 사이버 공세는 네. 그 이른바 북이 두려워하는 그 도발 원점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성이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 가치를 선전하는 것처럼 위장도 가능하고 말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어떤 특정한 이슈가 나면 그거 입주에 편승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버 심리전 이런 걸 네. 봤을 때 우리가 국정홍보처 같은 걸 없앴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 쇠고기 파동 났을 때 예. 얼마나 많은 사이버 공세가 이루어졌는지 그렇죠. 말이죠.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들이 사이버 공간의 어떤 익명성이라든가 그 광범위성 그리고 매체가 다양하지만 대한민국처럼 이 쏠림 현상이 심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동일한 메시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북한이 자기에게 가장 취약한 적의 공격 무기 그리고 전자식 전광판도 그것도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북한은 할 수 없었는데 우리만 할 수 있었고 그 일기예보고 같은 것도 그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로부터는 무기를 내려놓게 하고 예. 자기는 새로운 신적 무기 사이버 심리전의 무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휘두르던 거죠. 그게 이제 10여 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양상의 북한이 자충수입니다. 전략적 오판에 자충수를 뒀기 때문에 예. 이 대가, 이 국민들 일부에서 말이지 결국 뭐 심리적인 게 혹독한 대가냐. 지금 적 지피에 있는 병사 몇 명 다치게 하거나 죽고 해서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북한 체제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는 그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대가를 치를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번에 DMZ 지뢰 도발 있고 나서 이제 대북 심리전이 재개가 된 상황인데 글쎄 이 시점에서 북한에게 끌려가지 않는 그런 전략을 좀 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네. 말 그대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이 시점에서는 이 심리전을 아까 뭐 지금 좀 약하게 간다고 지적하셨지만 네. 좀 단계를 높이면서 이것을 단지 어떤 군의 한정된 심리전이다 이렇게 예. 보지 말고 뭔가 우리 대한민국의 우월한 이 문화 이런 문화 융성이라는 대통령의 국정 지표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보고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한민국은 앞서가는 쪽에서 그걸 알려줘야 된다는 책무를 가지고 하면은 이게 그 통일 대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심리전을 전개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민족적 사명이고 북한 주민들을 구원하는 길이다. 이렇게 봐야지 우리가 단지 북한하고 뭐 지금 뭐 주고받는 뭐 펀치나 날리는 네. 거다. 이렇게 축소해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의 DMZ 지뢰 도발 이후에 남북 심리전에 대한 이야기들 좀 짚어봤습니다. 안찬일 소장 그리고 김철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